안녕하세요. 근대미술로 본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와 광기적 모더니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죠. 타자화된 근대미술의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식민지에 예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식민지의 예술을 넘어서서 식민지 자체와 또 특히 아시아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의 미술가들이나 혹은 미술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가치, 그것이 예술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관습과 또 혹은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 왔던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일 텐데요. 그래서 예술은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의 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맥락에서는 그 일제강점기의 예술가들 중에서 혹시 사회주의 관련한 작가들 위주로 타자화하여 제가 오늘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요. 자, 37년 중일전쟁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이 감행이 되었고 이때의 예술은 굉장히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미술이 더 태동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미술이 왜 디아스포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느냐. 맹점은 이겁니다. 30년대는 굉장히 급속한 자본주의가 더 나타나고 또 백화점이나 많은 그런 인프라들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들의 분해들은 같이 공존이 되는데 이 안에서 사회주의 미술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작동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1917년에 그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그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가 어떻게 보면 주장이며 그들의 슬로건인데, 그래서 반제국, 반봉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고, 이것이 그 술수미술과 프롤레타리의 사이에서 어떤 첨예한 대립과 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1919년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민중의 힘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 민중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 소위 좀 지식인들이나 앞장섰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운행 방식이 사실 현실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 현장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민중이었고 농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 신문이나 잡지에 그 러시아의 문학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낭만적 퇴폐적이라는 그런 이전의 글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들은 비판과 또 문학의 계급성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연군사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일본을 유학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에 쉽게 경도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러 갔더니 사회주의 사상이 있었고, 거기에 아마 큰 매력을 느꼈던 원인들이 그들이 더 탐닉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염군사와 파스쿨라를 크게 나눠주는데요. 이 염군사하고 파스쿨라가 나중에 이제 연대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같이 합쳐지면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연군사하고 이 카프가 결성된 과정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짚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 사회주의 미술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염군사는 최초의 사회주의 문학예술 단체이고요, 또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의 맹점은 핵심 그 계층은 사실 조선 하층민의 현실이었죠.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강령이 뭐였냐면 무산계급 해방문학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가 소위 당시 현장에서 힘들었던 농민들 혹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새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연군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조직이든 간에 항상 추진력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염군사는 그렇게 좀 능력 있는 소수의 추진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뚜렷한 활동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카프에 흡수가 되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단체가 바로 파스쿨라죠. 이 파스쿨라는 그 문학의 그 계급성을 인식하게 된 중견 문인들이 연군사의 조직과 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파스쿨라에는 핵심 인물, 좀 추진력 있는 능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김기진, 박영희, 김복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또한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예술, 현실과 싸우는 의지의 예술이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들 또한 굉장히 그 현실적인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 기존의 어떤 퇴폐 문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현실의 인생을 위한 예술, 현실과 싸우는 의지의 예술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예술의 현실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내 카프가 결성이 되죠. 그 앞에 있는 그 연구사 파스클라의 어떤 멤버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 타 멤버가 참여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카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하죠. 그래서 1925년부터 35년에 활동했던 진보적 문화예술 운동 단체라는 큰 거대 담론 아래서 이 단체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김기진과 박영희로 나눠지는데요. 이 김기진은 그 박영희와 약간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박영희의 계급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에만 치우침을 비판했고, 이에 또 박영희는 김기진이 너무 예술 지상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은 프롤레타리아 사회 건설의 한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박하고, 이것은 말하자면 문학의 지향점이 문학이냐, 지향점이 문학이냐, 혹은 사회 변혁에 둘 것이냐, 이것이 첨예한 어떤 대립과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논쟁은 민족주의 계열의 문의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렇지만은 박영희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정치성과 그 선전성이 강조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박영희의 주장이 합당했었고, 현장의 분위기가 더 많이 좀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카프의 어떤 그 김기진의 입장과 그 박영희의 입장의 그 대립들에 대해서 카프의 일자 방향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굉장히 많은 후의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카프의 멤버이기도 했던 이 김복진. 이 김복진은 저렇게 서양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왔으나, 이 카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카프 문예제를 지금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진 같은 경우에는 그 상공업과 미술을 융합한 그런 예를 간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의 경성에 많은 그런 간판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죠. 당연히 부르주아 혹은 또 돈을 벌기 위한 자본주의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김복진 같은 경우는 간판도 예술이다. 어떻게 그림 속에 있는 그림만 예술이고 이렇게 간판이다, 현실적인 어떤 책 겉표지까지도 예술이라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면 민중이야말로 진중한 예술가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복진의 어떤 이런 제스처는 굉장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상춘입니다. 굉장히 젊은 청춘에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자살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상춘 같은 경우에는 뭐 연극회와 아동문학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 신흥미술이 들어올 때, 뭐 인상주의니 뭐 야스판이 많이 들어올 때,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뭐 러시아 구성주의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같이 묻어 들어오는데, 이상춘 눈에는 인상주의가 눈에 띈 것이 아니라 저런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런 러시아의 구성주의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도 그런 어떤 그 현실에 정말 이런 표현은 그런데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구성주의적인 작품으로 연극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관련 그 대구 관련 미술 그 단체나 혹은 갤러리에서도 많은 그 이상춘을 다시 리스펙하는 전시를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쓴 대표 작품 중에 판화 작품 중에 질소비료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질소비료공장은 먼저 소설가 그 리붕명이 쓴 소설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비료공장이 뭐냐면은 그 내용만 살짝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문길이라는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팔이 잘리고 가스에 중독이 되는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과 또 굉장히 낮은 보수,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해고의 위협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질소비료공장의 그 소설의 스토리 내용인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실제 그 질소비료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 이런 고통에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명의 소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장 체험에 근거한 노동 환경과 또 노동 조건의 구체적인 문제성을 제시했고, 그 노동자들의 그 궁핍한 삶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상춘이 판화로 제작한 이 질소비료공장이 바로 그런 맥락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판화로 그렸는데,
그 판화라는 그 매개체가 그 장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테크닉을 요하지 않고 특히 목판화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할 수 있고 내 메시지는 이거다 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바로 판화이죠. 그래서 이 질소 비료 공장을 가지고 대표작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도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이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장하수가 재현한 것인데 앞전 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그 감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이상춘에서 또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상춘이 그 프롤레타리아 연극 잡지, 연극 운동을 본인이 이제 직접 발간하고 거기에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을 하다 보니 혹은 그 편집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했던지 콜라주 회화, 연극, 문학 다양한 매체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운동 그 창간호의 글씨 전진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도용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노동자의 그런 어떤 현재 심정 굉장히 좀 투쟁하는 그 프로파간다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제 예컨대 지 연극운동이 그 이상춘이 그 발간한 잡지인데 연극 잡지인데요. 그 겉표지에도 저렇게 타이포그래피 그림과 같이 있거나 그 안에 사파들을 보면은 뭐 망치를 들고 있거나 돌이나 뭐 호미 여성인데도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투쟁을 하는 그런 제스처가 그림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밑바닥에는 사실 다시 한번 이거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그 농민층의 분해가 이루어졌었고 그 20년도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바로 또 소작농을 전락한다거나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향락산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현실에서는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노동판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도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지는 현실. 그래서 그런 프롤레타리아 사상이 우리한테는 혹하다? 조금 더 매력적이다? 왠지 나의 가슴을 찔러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대단하신 그 장승거께서도 거지를 그린 작품이 있어서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구한말에도 많은 현실적인 그 농민과 노동자들은 이런 거지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야 정말 어떻게 거지의 모습을 그 대가인 장승겁이 이렇게 포착해냈을까? 그랬는데 또 아니라 다를까 우리 이케데 작가께서도 거지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거지의 이미지가 제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거리 내의 거지의 삶이 아니라 그냥 거지가 된 제스처의 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에 사로잡힌 얼굴 표정.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굉장히 뭔가 풍성한 나무에 과일 나무가 있다거나 또 굉장히 좀 화려한 건축물 앞에 있는 모습. 어떤 뭐 양반의 집이든 혹은 일본인의 집이든 뭔가 좀 상반되는 느낌을 사인으로 주고 있죠. 그 굉장히 고민에 잡힌 이 얼굴에서 이 거지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포착해내는 것이고 제가 첫 강의 때 그 나온규의 아리랑을 설명하면서 나온규의 아리랑은 그 프롤레타리아 평론가들이 천재라고 칭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살짝 지나갔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리랑을 그 감독한 나온규는요. 그 60만 세 운동 후에 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60만 세 운동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토지는 농민에게였죠. 토지는 농민에게. 그러고 나서 바로 만든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따끈따끈한 영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온규가 만든 영화가 그렇게 대박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서칭을 하면서 아무리 나온규가 탁월하고 감독이 뛰어나도 아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인기 있는 어떻게 영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아리랑 그랬는데 그게 아마도 그 상영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화관인데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의 스토리를 설명하죠. 예컨대 최영진이 나온규였고 주인공이었고 최영진의 역할은 60만 세 이후 정신병자가 돼서 집에 가 돌아온 사람이고 그의 동생 최영이 신일선이라는 여배우가 했다고 하는데 신일선 배우의 목소리까지 변사가 다 했던 것이죠. 연기를 직접. 그리고 중앙에는 그 영화의 그 아리랑의 그 곡조가 나올 때는 실제 저렇게 연주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O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한쪽에서는 변사의 소리가 들리고 음악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몰입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극장의 단성사가
청계천 이남은 그 남촌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모든 백화점이든 그 부르주아 혹은 자본의 아케이드가 된 그런 성지 안에 있는 곳이었다면 그 북촌은 그 조선인들이 살고 굉장히 좀 가난하고 열악한 동네죠. 거기다가 극장을 세워놓고 조선인들 보게 만들었으니 뭐 눈물바다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고, 또 그 60만세 운동과 또 토지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프로레타리아 평론가들이 그는 천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캐니마 프로덕션이 최초의 그 영화사인데요. 이렇게 같이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우리의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이케데가 이제 그린 자기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중전모, 저 서양의 문화가 반영된 중전모에 저 파란색 저 두루마리를 입고 저 유화물감에 지금 번복된 그 팔레트와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40년대 후반 아마도 해방 후에 그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월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나름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케데의 작품이 왜 타자화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또 될 수 있겠죠. 그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봄처녀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오면서도 너무 이제 날씨가 좋은 거예요. 완전 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날씨에 대한 그 느낌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이 막 미니스커트 벌써 입고 뭐 화장이며 뭐 의상이며 봄이 왔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지금 이케데가 그린 봄처녀인데 이게 어디 봄처녀의 그런 어떤 그 산란함이나 또 어떤 그 뭔가 새로운 뭔가 생기발랄한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고 이게 진짜 봄이 온 건지 처녀의 모습인지 이렇게 너무 고민 많은 봄처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케데의 내면의 갈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이케데가 나중에 그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청년 축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3.1운동 그 현장을 그린 것이죠. 근데 3.1운동의 현장이 이에 대작에 제가 볼 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군상에서도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흐릿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많은 갈등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또 옆에는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곳에서 다른 또 곳으로 또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은 정말 이 군상사에서 이제 극대화가 되는데요. 저 오른쪽에는 완전히 사람이 지금 사람을 막 뜯어먹고 있는 표정에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도 있고, 그 아이의 질린 얼굴, 거기다 많은 누드가 있죠. 이 작품은 굉장히 대작인데, 이 작품에서 그의 어떤 프로레타리아에 젖어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입장, 또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 또 그 사이에 있는 자신의 입장, 이런 갈등들이 이제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케데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이건 조금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을 굉장히 간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금이 되고 나서 이제 월북 작가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묻었고 쉬쉬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풀리고 해금이 되고 나서 작품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의 자제분들이 옷장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작품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감도 썼고,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가 입장에서 저 작품 그 퀄리티 관리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점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갑봉이 많은 뮤즈가 됩니다. 유갑봉이 누구냐면 이케데의 와이프 부인이시죠. 네. 근데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간혹 볼 때 작가의 와이프 부인 중에 굉장히 미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케데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모든 모델들이 다 자신의 부인을 그린 것입니다. 이 부인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케데한테는 되게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라고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 여성이 굉장히 복식 관련된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복식과 관련된 옷들이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케데의 그 심정을 드러나는 편지여서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유갑봉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래간만에 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서울을 떠난 후 6일 동안 출장 걷다가 국군의 포로가 되어 지금 부산 백수용소 제3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곳 나의 희망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건강입니다. 아껴둔 나의 채색 등 하나씩 처분할 수 있는 대로 처분하시오. 그리고 책상, 흰 캠퍼스 그림들도 돈으로 바꾸어 아이들을 줄이지 않게 해주시오.
전운이 사라져서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또 그때그때 생활 설계를 새로 꾸며봅시다. 내 마음은 지금 안방에 우리 식구들과 같이 모여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이것이 그 북으로 가기 전 마지막 편지이고, 유가뽕 그의 아내는, 아름다운 아내는 80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의 생사를 모르고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근데 그 여성 작가 중에 그 백남순이도 그렇고 유가뽕도 그렇고 혼자 4명의, 백남순이 7명의 자제고 이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일을 이 아내분께서 하신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케데의 형, 이 여성이죠. 이 여성의 초상화인데, 아마도 그 이케데의 형은 굉장히 아빠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예술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고, 현실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저 오른쪽에 모자 쓰고 저 반바지 입은 사람이 이케데의 형, 이 여성인데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몽양 여운형과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옥살이도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앞전에 그 이상춘이 했던 그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영국처럼 이런 그 책 표지에도, 이 여성의 그 만든 책 표지에도 이렇게 그런 구성주의적인 이런 제스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또 핵심 인물이 김용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용준은 그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그 멤버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들과는 또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김용준은 뭐냐면, 도대체 예술이 왜 그렇게 현실적이어야 되느냐. 예술은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왜 예술이 현실과 같이 가야 되고 현실을 꼭 반영해야만 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봉에는 우리 김용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많은 그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김용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김홍도 같은 작가에 대해서 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김홍도의 어떤 예술성을 논하면서 그의 어떤 자유분방함을 장자사상에 또 비해서 풀기도 하고요. 또 김용준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서구 문물에 해당하는 이즘에 해당하는 그림이 아니라 한국적인 그림이 무엇이냐. 그래서 본인이 서양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서양화를 하지 않고 동양화로 바꿔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예술 행위에 대해서는 그 논리와 이론을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논문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말하고 싶은 논리와 이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김용준이 그린 다이알리와 백일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서양화 전공자 입장에서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이 김용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한국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것 또한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럼 그가 찾는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는, 조금 뒤에 얘기하더라도 이건 이제 비교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작품인데요. 이거는 존 라파지라는 그 외국 작가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원인은 그가 일본을 가서 일본에 너무 매료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화에 그 서양의 그런 그림 화법을 가지고 그렸는데, 마치 그 앞전에 그렸던 그 김용준의 다이알리와 백일홍처럼 이 존 라파지가 그린 이 정물 또한 뭔가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문화에 대한 뭐 매력이든 뭐 탐닉이든 해서 나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김용준 입장에서는 한국적인과는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김용준이 쓴 논문에서 그 어떤 클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은 그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좀 예찬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의 어떤 점이 한국적이냐 했을 때는 그가 했던 그 겸재준이라고 하고 난시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겸재만의 준법입니다. 그래서 그 겸재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봤을 때 그가 중요시했던 건 어떤 창작력, 그러니까 그 예술가의 창작력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이 작품은 김용준의 수성가라는 작품인데요. 그 김용준이 이제 그렇다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고민했었을 때 그가 찾았던 것은 아마도 그 문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롤레타리의 그런 논리나 또
사회주의 사상이 현실적인과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그런 프로파간다적이고 맨날 그렇게 투쟁하는 그런 그림들이 과연 예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의 맥락에서는 그럼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이나의 그런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변하는 철학에서는 주자학이나 성리학 같은 이런 것들은 뭐죠? 치자의 철학이죠. 그러니까는 정치를 한다거나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철학을 도용하다 보니 그것이 약간 좀 왜곡되거나 와전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죠. 뭐 70년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인화가 다시 대두된 이유 중에서도 그 서구의 그런 추상과 합치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는 왜 학교 선생님이 아버지처럼 왜 굴복해야 되는 입장이냐, 혹은 왜 공장이나 회사의 사장님이 왜 내가 몸바쳐 충해야 되는 입장이냐, 어떤 그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어떤 유교 사상들이 혹은 또 사대부의 사상들이 그렇게 어떤 자본과 결탁된 어떤 잘못된 그런 구조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사실 성리학이나 유학 사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형이상학적인 이상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김용준이 그런 카프의 사상과 별개된 정말 예술만의 예술, 현실과 상관없이 오로지 예술 지상주의라고 얘기할게요. 그 예술만을 추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희의 어떤 그림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이제 일화일 뿐이고, 그런데 이 김용준이 찾고자 했던 한국적인 그 무엇은, 그 예술은 그런 자신이 변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보통 문인화들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채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여지없이 그 수선화라고 하는 그 잎에 혹은 또 꽃잎에 이렇게 색채가 들어가죠. 이런 괴석이라고 하는 어떤 몸에서는 분명 김정희의 문인화 같은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현인데 그 안에 어떤 채색이나 어떤 욕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요소가 같이 전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신흥 미술에 의한 것, 이런 거 I don't want it, 나는 싫어, 이렇기도 하고, 또 프롤레타리의 그런 현실적인 투쟁, 프로파간다 중에 그거 왜 내가 예술을 해야 돼? 그것도 싫어. 나는 나만의 예술,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은 그런 게 아니야 하는 찾는 과정이었는데, 많은 사학자들이나 미술사가들, 평론가들은 그가 이제 자기만의 뭐 궁극적인 예술은 뭐 드러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찾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그 시점에 30년도에 미술 그 화단에는 사실 평론가나 혹은 작가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예의 기인에서 그것이 발전된 형태였는데 작가이면서 그걸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용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시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문제가 됐던 게 그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사상이나 혹은 또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한국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것을 다 이렇게 누르고 혹은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색채인데요. 그 색채를 가장 드러낸 작가가 청경자라는 작가도 있었고, 근데 여기 또 박생광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박생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본인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일본화의 영향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색 화가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서 본인의 인생에서 많은 뭐라 그러죠?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인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사는 작가이기도 했는데 그 작품 보십시오. 굉장히 이런 그 원색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이라는 어떤 토속적인 어떤 그런 사상, 어떤 무속 사상, 그런 거의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결탁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전봉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거의 이거는 이제 큰 1000호에 가까운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사실 이 박생강 작가는 소인이라고 할 정도로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큰 작업을 하는지 이제 그걸 감탄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내면에 드러내고 싶은 자신만의 어떤 그 예술의 그 형태가 이렇게 색채로 나와야 했었고, 그걸 드러내는 것은 크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크게 그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강점기에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것들 중에 조형 요소로 색채가 있다. 또 이것은 이제 변월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원래 변월용의 이게 자화상인데 먼저 볼까요? 이제 펜 바를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살았고요. 그리고 그 연해주의 유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형적인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분이 또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제가 볼 땐 가족인데 그 변dol령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연해주 그 유랑촌에서 살았던 할아버지 아마도 어머니인 듯 싶은데요. 어딘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등 돌린 저 아이가 바로 그 변dol령 작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국이 없고 그거 고국을 그리워하는 부모를 보고 산 자신의 입장 그리고 등 돌려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끊임없이 그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변함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냉전 시대에는 이제 냉전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와 서구의 제국주의 이것이 한국의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의 모더니즘을 저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이 식민지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당했던 기간만 가지고 식민지를 보기보다는 좀 넓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건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아마도 그 제국주의의 시작이라면 그 서구의 제국주의가 시작된 그 원인과 바탕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걸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모방된 제국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시작은 미국과 일본이 만납니다. 미국과 일본이 화친조약을 1854년에 맺고요. 그로 인해서 메이지 유신이 발생하죠. 그래서 왕정복고가 일어나서 아주 그때는 서구의 문물은 미친 듯이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또 하나의 철학적인 맥락에서는 그 아시아 자연관을 수용한 예컨대 초월주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페리 제도기 때 일본인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들 눈에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왜 서구 서양인들이 한국 조선에 왔을 때 좀 코쟁이로 보인다거나 했을 때 모습처럼 일본도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들이 점점 그 서구의 제국주의를 카피하는 모방하는 형태로 갔던 것이죠. 이건 청화백자인데 이거는 그 유럽에서 굉장히 그 중국의 청화백자가 부흥을 했었고 19세기에는 완전히 너도 나도 좀 산다는 집에서는 다 청화백자가 깔려 있고요. 또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이나 어떤 그 유럽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배경이든 뭐 주제이든 심지어 뭐 여인의 옷에까지 굉장히 그런 우키요에나 이런 청화백자가 같이 범벅이 돼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동양이 뭔가 매력적인 뭔가 궁금한 그런 것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야, 여기 우키요의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밴 고흐가 그린 건데요. 빈센트 밴 고흐가 그린 우키요를 보고 제가 너무 감탄했던 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에 반 고흐의 그 글씨체가 있는데 정말 그의 광기가 느껴지는 그런 글씨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림에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 덧없는 인생 같은 이 우키요에는 저 조그만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파도가 삼킬 것 같은 이런 이미지의 어떤 이 판화 작품이 모든 상품의 껍데기에 쌓이는 것이죠.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건들 위에.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좋아했던 것이고 그런 이유가 하나의 또 이 우키요와 차이나 매니아가 합쳐지면서 이 유럽의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제국주의에 갖고 있는 어떤 오리엔탈적인 감정들 그것들이 서구에 이렇게 반영이 됐던 어떤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그 휘슬러가 만든 공작의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그 워싱턴의 프리어 갤러리에 있는데 그 휘슬러가 굉장히 미국 작가죠. 그 사람도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향받았던 예술 중에서 아까 앞전에 보여드린 우키요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이 있는데 그림이 굉장히 플랫한 그러니까 그 이상주의의 그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완성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네 그림은 무슨 바켓스에 물감을 넣어서 부었느냐 하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휘슬러가 아니 예술가가 끝이라면 끝인 거고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인 것이 네가 왜 나를 안타이를 거느려서 둘이 이제 소송이 납니다. 이 휘슬러가 소송을 정말 열심히 해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오케이 예술가가 끝이라고 하면 이 작품은 끝이다. 완성은 여기까지다.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소송에 이기느라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just one penny 이거 하나 받고 끝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 피슬러가 그런 어떤 자신의 예술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프리어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을 인테리어한 것이죠. 근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동양의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원래 산 사람은 프레드릭 리차드 레일랜드라는 사람인데 프레드릭 리차드 레일랜드가 산 이 많은 이 청화백자들, 이 청화백자들의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것이 이제 피슬러가 저 푸른색과 골드색으로 이렇게 작품을 마무리한 것이죠. 프레드릭 리차드 레일랜드가 사실 이 작품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모았던 그런 도자기들을 자신의 집에 저렇게 그림과 함께 꾸미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휘슬러에게 의뢰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슬러가 그렇게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 빨리 이거라도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좀 투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휘슬러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걸 굽히지 않는 성격이 있었고 또 프레드릭 리차드 레일랜드 또한 가진 돈이 많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도자기를 이렇게 다 남들한테 쇼업할 정도로 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으니 이 두 남자가 이 과정에서 많은 트러블이 있었겠죠 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의 이미지 사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휘슬러가 이 가운데에 있는 일본 여인인데요. 사실 옷만 일본 여인이지 여자의 얼굴들은 서양 여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왜 추석이나 설날 보면은 그 서양인들 장기자랑할 때 그들이 왜 한복 입으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슬러가 그 부잣집 딸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을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어우러진 이 공작의 방이 피콩룸이 지금까지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시작점은 프레드릭 리차드 레일랜드였지만은 앞전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프리어 갤러리를 하게 되는 원인 됐던 사람이 이걸 다시 사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찰스랭 프리어가 두 번째 이제 맡았던 사람이고 지금 프리어 갤러리를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다 사라지고 없게 되면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더 이 미를,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패러디를 현대 작가가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 작가가 저는 작업을 한 입장에서 마치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어떤 안타이 되는 작업을 옆에 같이 벌린다. 이거 굉장히 샤킹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벌어진다는 현실도 굉장히 새로웠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문화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어떤 조소하는 식의 어떤 제스처가 그림에 있었던 것이죠. 그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저 중간에 있는 일본 여성 밑에 있는 일본을 상징하는 제국주의에 어떤 해당하는 패턴들. 그 다음에 이 온갖 도자기들이 작가가 이제 자신이 만든 것이죠. 그 작가 이름은 데런 월스톤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더러운 돈이다. 이런 얘기를 품고 있고 이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침탈당하고 다시 이제 전쟁에 의한 역사 또 그걸 둘러싼 돈과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현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의한 서구의 제국주의의 영향이 일본으로 갔었고 일본은 또 조선을 또 식민지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큰 역사는 단독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는 그렇게 아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탐닉하고 갖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서구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저는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으로 정의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도구화의 대상, 식민지 혹은 산업기지 개발에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갖지만 동시에 서양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만끽 등을 일종의 좀 회피하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장소였던 것이죠. 아시아가요. 그리고 이 아시아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적, 물질적 번영 속에 동반되는 또 정신적 피폐함에 대한 해결책의 원천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침탈해 놓고 거기에서 위로받거나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해결점, 철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중적인 감정들이 바로 제가 볼 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오리엔탈리즘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1978년 그 미국의 그 팔레스틴계의 그 미국인인데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오리엔트 사회, 특히 아랍 세계를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랍인들을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태도가 너무 뭔가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 제기 이후에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이 태도를 아랍 세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서구 사회 전반, 아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되고, 그것이 이제 그 결과 이 오리엔탈리즘을 그 일종의 서양의 자기 중심주의 혹은 인종적 우월감, 제국주의 지배와 연관된 동양에 대한 어떤 지배 욕구로 이해하는 어떤 비판적 인식으로 이것이 공론화되었고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갖는 어떤 그 제국주의에 깔려있는 그 마인드가 결국에는 일본에까지 간 것이고,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식민지화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죠. 자신의 어떤 천민으로 만들려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했는데, 그 메커니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문화를 이렇게 다 박살내서 새롭게 또 짓기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건물을 조선총독부를 저렇게 없앤다고 해서 일본의 어떤 그 식민지 역사나 어떤 식민 사관이 사라지는 것인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램지어 그 하버드 그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가 학문적으로 자유롭게 논한 것은 뭐 존중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논문과 연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민지에 관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걸 제가 연구 서칭하면서 이것은 이제 끝난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고 still going, 계속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입장들이 결국 연구자나 학자들인데, 사실 이 그 램지어 교수가 이 자기 신의 논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논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전거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제가 이름은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전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우리가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 학문의 제국주의를 쓰는 폴 코엔의 입장으로 제가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폴 코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때로 과거의 사실 그 자체를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역사학자는 역사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그 때문에 우리는 혼돈에 빠진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가 중요한 사실을 가려내고 그런 사실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을 해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또한 역사학자들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사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은 당시 역사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램지어 교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던 것일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찾는 또한 사람들 또한 이런 역사학자나 연구자들이나 또 관련자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으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강연 의뢰를 받은 것도 이 전시에 참여했던 이유이고, 제가 이제 제시했던 작품은 이제 김학순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사실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작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인권인데 그게 여성일 뿐이었고, 근데 이제 태국에서 개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여성으로서 당면하게 되는 어떤 그간의 족쇄들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러니까 외가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감정들이 너무 오래된 감정이 아니었구나를 제가 깨달았었고,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 현장에서 또 아시안 여성들이 또 그 안에서 이주 여성들이 바로 현장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거대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좌판을 깔고 생선도 팔고 야채도 팔고 하는 모습과 또 아주 큰 백화점의 그 간판 또한 그냥 그 좌판에 쓰여 있는 그 똑같은 재료였습니다. 그런 현수막 재료였기 때문에 제가 현수막에 저 김학순을 제가 프린트를 했었고, 그리고 뒤에 배경은 제가 그동안 그렸던 그 그림들 중에서 약간 좀 오염된 뭐 기름 찌꺼기 이거와 이제 천연 물감이 섞여서 그린 그림을 한참 그렸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믹싱을 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 이미지에 그 어떤 관계된 걸 찾다 보니 외국에서 바라보는 김학순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단 민족적인 혹은 또 여성적인 그간의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보는 것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논해질까 해서 서칭을 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이고, 이 김학순에 관한 이 얘기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나 혹은 또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떠나서 한 개인이,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에 제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저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에 어떤 방법에서 그녀가 추구했던 방법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쓰여있는 말은 The soldier treated us like military supplies는 군인들이 나를 군수물자 취급했다라는 말인데, 이 폰트가 사실은 이 작품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만들면서도 제가 동시에 어린이 동화책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전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판도 제가 하니까 이 또한 자유롭다. 뭐 많이 안 팔리던 뭐 팔리던 간에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에 들어가는 폰트가 저를 죽새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스텝이 작가님 여기 이 폰트가 이걸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폰트를 쓰셔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글자도 내가 쓸까 했더니 그거는 너무 매력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법에 걸리지 않는 폰트를 찾는 과정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폰트를 찾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뭔가 예술 행위를 할 때 100% 100%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항상 있는데, 그 글자처럼 저 군인들이 우리를 군수물자 취급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제가 그 폰트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렬하게 아주 엄청난 메시지로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김영준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선동적인 문구보다는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아름다운 쪽으로 결론이 났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계속 회자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는 단순한 어떤 시기나 어떤 그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그 근처에 깔려있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사상, 그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인데, 현실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으시지만 이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갤러리가 있는, 이 미술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강연을 하면서 되게 참 놀라웠던 것이, 저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엄청난 브랜드와 그런 그 자본과 어떤 그 고급진 물건들이 아주 넘쳐나는데, 이렇게 갤러리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깨어있고 경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영상 매체에서 혹시 보시더라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은 그런 채널이 많은데, 왜 일제강점기에 시선이 갔나, 아마 그분의 내면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부족한 것들, 이런 자료는 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여러분의 시각에 어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됐다면 이것으로 제 강의는 의미 있지 않았나 나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